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02쪽에 있는 인문 분야의 글 읽기, 인문 분야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이 나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인문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겨져 있는 인문학적 세계관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면 인문 분야의 글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미리 글을 읽어봤을 텐데요. 글이 확 와닿거나 굉장히 쉽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친구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인문학 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도 인문학이라는 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하다 보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련된 홈페이지, 누리집 자료를 지금 화면에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나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인문의 영역에 많이 속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글이다. 다소 좀 거창한 느낌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인문 분야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죠. 철학, 역사학, 신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인문 분야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든 역사학이든 신학이든 심리학이든 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이라든지 인간의 인식, 의식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딱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신학, 심리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사실, 객관적인 진실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인문 분야의 글이 갖고 있는 특징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자면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그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히고 사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한 이런 것을 다루는 글들은 대체로 어느 한 가지에 정답이 있진 않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의 표준화된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을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한 가지 절대적 해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 이런 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나의 삶의 의미라든지 생각의 이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그거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에 담겨져 있는 글쓴이의 주관이나 통찰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것이니만큼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타당하게 쓰여져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만큼 다른 관점이 갖고 있는 글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화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의 글도 비교해보고 자신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이 지금 그래서 제시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떨어지는 답은 없지만요.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 나름의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런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 분야의 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목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죠. 나는 나 존재 그 자체니까. 근데 내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라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의 주인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어떤 인간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재를 보여주면서 여기 학습 목표도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세워볼게요.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결국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학습 목표에서 미리 알려주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뭐 방향성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어떤 시선, 시야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진짜 답이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각각의 생각이 굉장히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글쓴이가 방법을 제시는 해주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나가는 방법, 그래서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우리가 나름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여줄 만한 면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읽어나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즉, 이 글의 경우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 또는 나 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방법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간 논설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은 서러운 본론, 결론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에요. 철학은 인문 영역에 속하고요. 우리가 다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철학적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랑은 관련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깊이가 깊든 얕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든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돼요. 즉 깊이의 깊고 낮음을 떠나서 철학적 사유는 살아가면서 계속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세계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해봐야 되는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이나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글에서는요. 철학자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철학적인 사유를 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면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인 거고요. 그런 고민을 다룬 학문이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세 가지라 하였다 하면서 첫 문장이 시작이 됐죠. 언뜻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확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철학자 칸트의 견해 또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칸트라고 하는 철학의 어떤 권위자이자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이 사람이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를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번 어떤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내용을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얻어지는 건 가장 중요한 정답 또는 가장 중요한 답일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는 점이죠. 이 세 가지가 철학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영역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지? 뭘 해야 하지? 뭘 바랄 수 있는 거지? 라는 점이요. 이것까지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일단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를 보면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칸트가 이미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생각이 약간 바뀌었나 봐요. 이 위에 세 가지 질문은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 앞선 세 가지 질문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그럼 궁극적인 답은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 그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철학에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겠죠. 즉 칸트가 생각할 때 철학의 궁극적인 주된 탐구 대상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인간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탐구 대상이 인간이다라는 걸 칸트의 어떤 견해나 아니면 저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귀결된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의 항목은 이렇게 다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거나 아니면 경험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1, 2, 3에 해당되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철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라는 거고요. 이어서 보면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이 될 때 한편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죠.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 한편,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걸 표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표지판에 보면 멈춰야 되는구나, 계속 가도 되는구나,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잡듯이 여기에서 한편과 같은 표지 이런 것들은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방향을 세우게 해줘요. 한편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측면,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과 다른 측면을 이야기할 때 한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앞에서는 지금 칸트가 철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그것과 다른 측면에 접근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이라고 했대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뭘 알라는 얘기예요?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칸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 너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이잖아.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읽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이게 칸트의 생각이죠.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을 파악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인간과 나 자신, 이것을 동일시 여겨서 인간을 연구했으면 나 자신을 연구한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과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차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하는 게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인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존재야. 조금 더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부분이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탐구의 대상이자 주된 내용이라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좀 보여주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칸트의 경우는 철학의 탐구 대상이 인간이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결국은 철학의 탐구 대상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제목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으니까 궁극적으로 더 어려운 존재이지만 진짜 탐구해야 되는 대상은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로 이야기할 대상에 대해서 먼저 보여준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학적 사유를 할 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칸트가 생각하는 논제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논제는 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해 주는 거.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는 어떻게 보면 칸트가 생각했을 땐 인간인 거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그리고 글쓴이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이 부분부터가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 부분일 거예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지금 앞부분 서론에서는 철학의 주된 탐구 대상은 인간 혹은 나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옛적, 그러니까 본격적인 철학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이겠죠. 옛날 옛적의 사람들은 자신 또는 인간보다도 그 주변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또는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였대요. 즉 인간이 아닌 것들, 나 자신이 아닌 것들에 옛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을 쳐드린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대상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나 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먼저 사람들이 연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다 보니까 학문 자체의 발전 과정을 봐도 관심 기울인 게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 멀리 떨어진
자연현상, 우주, 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에 대한 연구,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부연해 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줘요. 고대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예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까마득히 우리의 관점에선 굉장히 옛날이겠죠.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6세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인간이 아닌 인간 외부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뒷받침해줘요.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우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최초의 처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다운 철학이 생겼을 때는 인간이 아닌 다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의 예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가 드러난 부분.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나 자연이란 뭘까,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세기가 지난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100년이 지난 거죠. 100년 내내 이 우주나 자연이나 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철학자들은 나중에 10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라고 얘기하죠. 철학이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궤변론자에 의한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궤변론자는 여기 지금 뜻풀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철학을 개념의 유희로 전환하고 철학적 논의나 논쟁에서 궤변을 주된 수법으로 삼던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뜻풀이 되어 있는데도 막 와닿나요? 와닿지 않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처음에 이제 철학이 생겨나고 철학이 생기다 보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막 이거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제각각 달랐을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맞아? 뭐 너의 생각이 맞아?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논쟁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내가 맞다는 걸 계속 입증해야 되는데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게 없으면 거의 뭐 상대방을 이론으로 어떻게든 막 이기고 싶어서 상대방을 막 혼란시키면서 막 말지옥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진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이제 궤변에 늘어놓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것이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유로서 의미가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도 그나마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왼쪽에 당근이 있는데 당근 문제를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 대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거쳤는가 라고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조금 정리를 간단히 하면 지금 6세기에서 5세기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6세기에서 5세기로 100년여의 뭐 시간이 지나면서 6세기 때는 아예 인간이 아닌 것들, 인간 외의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탐구했다면 5세기엔 그래도 궤변론자들에 의한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급이라도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가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지금 인간 외의 것들에 대해서 철학에서 탐구했던 대상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이것을 안다고 탐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대상의 생각을 거쳐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며 그것도 그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거쳐가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해주죠.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자연이나 우주나 신 이런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의미나 가치도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미하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데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외의 것들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탐구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이유 이런 것을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주라는 곳이 광활한 어떤 지구에 벗어난 그 부분에서도 존재할 수 있구나. 우주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곳일까? 어떤 곳일까? 어떤 별들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호기심을 갖고 했을 때 우주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가 우주라는 곳이 있대, 우주는 어떤 곳이야 하고 흥분을 해도 나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와닿지 않잖아요. 결국은 모든 자연과학적인 진실이든 객관적인 세계든 그 모든 것은 나를 거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시 여겼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사유에서 보면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혹시나 지금 여기 괄호를 제가 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면서 이해를 못할까 봐 따라서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부연하고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즉 나 자신을 제외한 지식들이겠죠. 요거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걸 이 글쓴이가 이야기해 주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서의 그것이라고 하면 나겠죠. 나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딱 명료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글쓴이도 인정하고 다른 철학자들도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다양한 학자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탐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그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하는 게 왜 어려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 보면서 미리 읽어주시면 다음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